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제적 본능을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는 게 늘 화창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나도 모르게 빚이 생기고 그렇죠. 이 빚이 막 눈덩이처럼 커져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상황도 있잖아요. 많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물어봐서 알게 되잖아요. 이 친구 요즘에 뭐 좀 비싼 것 좀 들고 다니네. 씀씀이가 좀 커졌네. 하면 뭐 어디서 돈 좀 벌었니? 그럼 뭐 주식해서 잘 됐다느니, 코인 돼서 잘 됐다느니, 또 이 친구가 어디로 이사 갔다. 그러면 그 동네 보면 거기 비싼 동네인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사실 빚을 많이 져가지고 뭐 대출 때문에 못 갚아서 끙끙 앓고 있다. 이런 얘기는 주변에 거의 안 하거든요. 그쵸. 아무리 가까워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다 보니까 끙끙 앓고 있는데 저 이런 거 문제 있어요. 도저히 혼자 해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상담을 찾아오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제가 물론 이제 대출이나 이런 뭐 파산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도 내가 만약에 월급이 200인데 한 달에 300씩 갚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어디서 빌려가지고 갚을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는 순간부터 이미 끝난 겁니다. 금리가 눈덩이처럼 올라갑니다. 완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냥 이자가 그러면 금리가 비싸서 그런가? 이자가 높아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금리가 0%라고 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이자라고 해도 이게 젊은 층이 회생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 거의 99%가 뭐에 생겼냐? 씀씀이를 처음에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 달 카드를 긁었는데 200만 원이 나왔네? 내 월급은 250이야. 근데 카드값이 한 30만 원 부족해. 네. 그러면 이거 연체를 처음엔 시켜요. 네. 무서운 걸 모르고. 네. 그럼 카드사에서 계속 연락 오잖아요. 네. 마치 범죄자 촉촉. 취급하면서. 네. 그러면 그 30만 원을 갚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곳에서 살짝 빌립니다. 네. 근데 30만 딱 빌리는 게 아니라 한 50 빌려요. 넉넉하게. 네, 약간은 그래도 비상금 갖고 있어야 되니까라는 생각에. 그럼 그 다음 달 카드값이 200이 아니라 한 230, 40 나와요. 그럼 또 부족하죠. 네. 그럼 50 지난번에 빌린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이제 해결책을 찾습니다. 요번에도 얼마 부족해? 60 부족하네? 그럼 한 100 정도 빌리자. 그리고 쓰다 보면 이게 다음 달 갚아야 될 빚이 점점 불어서 언제 막히냐면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는 순간. 대부업체나 이런 데를 찾아가다가 이제는 한도에 꽉 찼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나는 쓴 것도 없는데 크게 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것도 없는데 그냥 소소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게 이런 이유예요. 이런 분들 젊은 층에서 제가 20, 30대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채무로 부채로 인해서 이게 힘든 상황이냐 문제가 되는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는 그 순간이 그냥 이미 금액에 상관없이 잘못됐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카드 리볼빙이 그래서 무서운 거고. 맞아요. 리볼빙이 되게 막 합법적이고 뭔가 해도 될 것 같고 다음 달에 금방 갚으면 될 것 같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게 그렇죠. 하거든요. 그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아주 간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절차만. 190만 원 카드값 나왔어요. 저 못 갚는데 그러면 19만 원만 갚으세요. 10%만. 그럼 나머지 90%는 다음 달에 갚으세요. 라고 해놓고 거기에 마치 할부처럼 얘기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할부하는 느낌이 완전 다르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에 갚아야 되는데 이자 금리가 20%에 달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것까지 붙어가지고 이번 달 카드값, 지난달 카드값 합쳐서 나오면 당연히 또 못 갚죠. 뒤로 쭉쭉쭉 밀리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한 1년 사이에 그냥 몇 천만 원 돈이 그냥 불어나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지금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다. 이분들은 적금이고 뭐고 하실 생각 말고 그것부터 다 깨고 빚 갚고 지금부터 새 출발하셔야 됩니다. 빨리.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거를 다 깨고 다 만들었는데도 네. 그 금액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 개인회생 제도도 있고 파산하는 제도도 있고 뭐 워크아웃도 있고 이렇다는데 어느 정도 빚이 있을 때 이걸 신청해야 하냐. 일단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도가 되게 촘촘히 돼 있어서 복잡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워크아웃 제도, 개인회생 파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워크아웃 제도라는 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체가 자꾸 돼. 근데 연체 기간도 짧은 기간 연체가 있고 장기간 연체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좀 달라져요. 짧은 기간 소액 연체하는 거는 이런 분들은 이자만 조금 탕감을 해주고 빚을 갚도록 해줍시다. 이분 갚을 수 있는데 당장 이자 독촉한다고 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각 금융기관들한테 합의를 봐요. 거기에 이제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회원사로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 요렇게 처리합시다 해가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기면 이분의 뭐 이자를 탕감해 줄지 혹은 장기 연체고 금액이 크다라고 한다면 원금도 일부 탕감을 해줄지 그걸 금융기관끼리 결정을 해가지고 사실 돈 돌려받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근데 봤을 때 안 되겠구나. 그럼 이자는 받지 말자. 원금이라도 받자. 뭐 이러거나 아니면 야 이거 원금도 안 되겠는데 그냥 아예 이분이 회생이나 파산으로 해가지고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자라고 하는 게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 제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벗어났다. 나는 원금 이자 갚을 능력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개인회생과 파산이에요. 네. 요건 이제 법적인 절차가 들어갑니다. 회생은 뭐냐면 원금도 많이 탕감을 받아요. 하지만 법원에다가 법원이 정해준 금액을 매달 일정 금액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성의 표시.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채무자들이 나눠 가지는 거고 파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일순간에 빚을 면제, 폭파, 없는 걸로 하는 없애버리고 이분에게는 이제 페널티가 가죠. 뭐 많은 페널티가 가는데 이렇게 법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회생이라든가 파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나한테 불이익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좀 강도가 세져요. 네. 뭐 워크아웃보다는 회생 쪽이 조금 더 강도가 세고 파산이 훨씬 더 강도가 크고 뭐 그런 식으로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내가 연체가 우려되거나 아직 연체는 안 했는데 이거 조만간 연체될 것 같아.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제도 중에 그 잠재적 연체자분들에 대한 제도들이 있어요. 야 이분 이렇게 했다가 연체되기 시작하면은 경제활동 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요거 구제해주자 하는 거 있고 짧은 기간 연체되는 거 있고 그럼 그렇게 순차적으로 요거는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곳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답을 찾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럼 내가 연체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 누군가한테 자꾸 빌리고 이러지 마시고 절대로 일단 여기 전화부터 해보시라. 찾아가 보시라. 이거 신용회복위원회 전화하면 정말 친절하게 저는 그 모든 기관 중에 가장 친절해요? 거의 탑3 안에들 해보셨어요 전화? 전화 여러 번 하죠. 왜냐면 제도에서 궁금한 거 서류상으로 안 보이는 것들은 이제 상담원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다 전화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지금 좀 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개인한테 돈 빌리지 말아라. 그리고 개인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때도 빌려주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차라리 이걸 안내를 해줘야 돼요. 너 혹시 무슨 일 있냐? 무슨 일 있으면 여기 한번 전화해서 상담이라도 받아봐라. 그러니까 개인한테 돈을 빌린다는 건 뭐냐면 금융기관에 갔을 때 다 거절당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는 거거든요.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선 그 엄청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을 분석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못 받겠구나. 해가지고 거절한 사람을 개인이 빌려준다는 건 그건 99.9% 못 받는 돈입니다. 없는 돈이라고 한다면 빌려줄 수 있죠. 없어도 될 돈. 정말 친한 친구가 얘 정말 급해. 막 급하게 쓴다고 해. 라고 한다면 그래 이거 없는 셈 치고 줄 수 있어 하는 돈은 줘도 되지만 개인이 뭐 어떻게 빌려달라 지금 뭐 금융기관이 조금 막혀가지고 그럼 그분한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분한테 빌려주게 되면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두 분 다 잘못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나 80만 원만 빌려줘, 나 100만 원만 빌려줘. 요 정도 수준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 막힌 상태. 그렇죠. 그렇죠. 8,000원만 빌려줘는 지갑 놓고 왔구나. 그렇죠. 그거 애야 먹어라 이렇게 줄 수도 있는 돈인데 만약에 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요 정도 돈이라면 그 돈도 융통 못할 거면 진짜 다 막힌 상태예요. 이거는 직장 다니고 있으면 누구든 금방 할 수는 경험 있으신 것 같은데요? 빌린 거 말고 누가 그렇게 빌려달라고 계속 80만 원, 100만 원. 많습니다.
예, 워크아웃 제도를 네. 추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페널티 얘기했었잖아요. 개인회생하거나 파산하거나 이러면은 난 앞으로 다시 재기를 못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사실 그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일단 그거에 대한 오해를 깨려고 이제 나라에서도 계속적인 이제 홍보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오해하기가 되게 쉬운 게 그 모럴 해저드. 도덕적 K가 가장 크거든요. 빚을 다 탕감시켜준다고? 나 그러면 지금 뭐 코인에 왕창 빚내가지고 투자하고 뭐 잘 되면은 그렇게 부자로 살고 실패하면 리셋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그보다 조금 더 심한 페널티를 줘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일단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그 회생이 진행되는 동안 신용거래 같은 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신용카드 같은 것도 만들 수 없고 네. 그런데 좋은 점은 주변 그 누구에게도 오픈되지 않아요. 내가 말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또 개인회생 했다는 사실 자체를 어딘가에 누군가의 제3자에게 알리는 거는 중간에 우리가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개인이 네. 직접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건 내가 개인회생을 했다는 사실이 제3자한테 나가는 건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배우자도 모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실 배우자도 알고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워낙 혼자 저지른 놓은 일이 있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배우자도 모르게 하시는 분들 근데 계시고. 부부인데 그렇게 혼자만 하는 것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거는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개인회생이에요. 세대회생이 아니고 가족회생도 아니고 내 채무. 그래서 가족 간의 공동 재산은 보기는 해요. 만약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네. 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공동명의야. 2억 5천, 2억 5천 이렇게 갖고 있어. 그러면 당신 재산 2억 5천 아니야? 지금 빚이 근데 1억인데 이거 못 갚겠다고 찾아왔어? 이건 안 돼.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전세보증금 1억 있잖아. 이거 뺏어주면 되지. 그럼 주거 어떻게 해요? 그쵸. 이럴 수 있으니 법원에서 그런 상황은 면밀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 K, 나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코인에 한번 질러볼까? 이게 안 되는 저도 게 약간 이 얘기 들으면서 꼼수가 막 생각이 나니까 이게 서류가 엄청나게 서류를 많이 제출해야 돼요. 이 채무가 생기게 된 이 과정부터 내가 어떻게 갚으려고 했었는지 어떻게 불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딱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한 3년 전, 5년 전부터 소소하게 빚이 늘어났는데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구나.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네.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로 바뀌었네. 이런 정황들을 다 봐요. 그런데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뭐 2달 전에 어디서 캐피탈에서 끌어다 쓰고 어디서 끌어다 썼어? 뭐 한 달 전에 썼어? 1년 전에 썼어? 이런 것들은 기각. 괜히 인생 역전 하려다가 진짜 거꾸로 인생 역전해 버립니다. 그래서 채무가 생기게 된 과정들을 법원에서 이 법원도 그것만 들여다보는 법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이혼 법원 그러면 그 가정법원 가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요것만 심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딱 봐도 이거 고의적이다 아니다라는 걸 그냥 판가름 나요. 그러니 괜히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 회생 빚 많으면 회생해서 새 출발하세요. 좋은 점을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재기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 좋은 점만 보고 빚도 없는 분이 그러면 이렇게 대출 받아서 하면 되는 거 한번 아니야? 다 날린 다음에 한번 탕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잔머리 굴렸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안 받아주면 본인이 갚아야죠. 다 갚아야 되는. 갚아야죠. 와.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내가 악용할 수 없는 제도이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한테 일부 불이익은 가긴 가지만 회생이라는 것도 끝나고 나면 일정 기간 후에는 그냥 똑같이 경제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제도를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공무원 못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요, 전혀. 이제 파산은 그래요. 파산은 그런데 개인회생은 인사상의 불이익 이걸 줘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 담당자가 이분 개인회생하는 걸 알았어 우연히. 그래서 이분 빚 많으면 개인회생한 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혹시 회사에 자금을 횡령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걱정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개인회생했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전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공직에서도 공무원분들도 회생을 했다고 해도 직장 내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회생을 비율을 보면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명 중에 1명 우리 근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높아요. 근데 파산은 공무원을 못 한다는 거죠? 못 합니다. 그만둬야 돼요? 일부 그렇죠. 다음에도 못 하고. 그러니까 면책 결정을 받은 다음에도 뭐 5년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금융 거래나 이런 것들도 제한이 되고 취업도 제한되고. 그러니까 파산은 말 그대로
개인회생은 링 위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링 위에서 막 시합을 하는데 이 친구 잠깐만 스탑이요. 잠깐 숨 좀 돌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판 숨 좀 돌리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건 불공평한데 그렇지만 오케이 하면은 정상적인 시합을 위해서 활동을 위해서 강제로 네 거를 뭐 제한하진 않겠어. 대신에 그 쉬는 동안은 가가지고 뭐 약물을 복용한다는 이런 건 안 돼. 뭐 이런 것처럼 링 위에 다시 올리기 위한 거고 파산은 야 이분 더 이상 경기를 진행했다가는 너도 나도 다 큰일 나겠다. 링 바깥에 내려가세요. 내려가시고 많이 제한적이겠지만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세요라는 게 이제 파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워크아웃과 네. 뭐 개인회생, 파산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안에 특징들이 뭐예요? 일단 워크아웃은 가장 약한 강도는 이자만 면제해 주는 거. 그리고 채무를 분할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한 달에 저 다음 달까지 300만 원 진짜 못 갚겠어요. 이거 무조건 연체예요. 그러면 오케이. 연체 이자 없애줄게. 그리고 요 300만 원 10달 동안 나눠 갚아. 이거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심판을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워크아웃이 그 돈을 갚는 횟수가 되게 길다고 들었거든요. 최장 10년까지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 보통 그래도 빚이 많고 일반적인 이 소득 활동 하고 있으면은 한 길어야 8년 정도. 요 정도에 이제 나눠서 원금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자가 좀 붙을 수도 있고 네. 아예 이자 탕감할 수도 있고. 개인회생은 뭐냐면 원금이 많이 탕감돼요. 근데 그 원금 탕감의 기준이 뭐냐? 지금 당신이 벌고 있는 소득이 얼마냐 이게 중요해요. 그 소득에서 부양가족 포함해서 최저생계비를 뺍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 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가족 부양가족 뭐 최저생계비 다 합치니까 250만 원이다. 그럼 빼면 50만 원이잖아요. 네. 이 돈만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 동안 갚는 거예요. 보통 이제 3년이고 길어야 5년이거든요. 3년 결정을 받으면은 50만 원씩 3년 동안 1,8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죠. 빚이 5천이든 6천이든. 1억이든? 네. 근데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기간은 좀 달라지기는 해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을 그 당시의 소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이건 거꾸로 말하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증빙이 되고 이게 꾸준하고 정기적인 소득이다라는 걸 인정을 받으면 오케이 그럼 그 돈 갚아. 법원에서 정해준 계좌로 돈 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배우자한테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 혼자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 돈을 송금을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신청을 했을 당시에 300만 원이었는데 승진을 하거나 이직을 해가지고 월급이 500만 원 올라갔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혹시? 똑같아요. 그대로 갚습니다. 50만 원씩. 여기서도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지금 상태로 가면 입이 못 갚습니다. 당신은 괜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경제활동 못하고 돈도 못 모으고 빚도 못 갚고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여기서 끊어줄게요. 피해를 최소화합시다. 금융기관 피해도 최소화하고 당신의 피해도 최소화할 테니까 대신 최선을 다해서 이거 갚는 노력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주는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불편합니다. 많이. 뭐 신용거래 이런 것도 안 되고 우리가 그 신용 점수를 내주는 신용평가기관 회사 있잖아요. 여기 가면 아예 점수가 논외예요. 그러니까 개인 회생 중이에요, 이분은. 그러면 이제 다른 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야 된다거나 뭐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만든다거나 하는 금융거래 활동이 전부 다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악용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점만 말씀드리면 이제 하셔야 될 분들이 안 하실까봐 걱정이고 그러니까 좋은 점만 말씀드리면 악용할까봐 걱정이고 근데 절대로 악용은 아니고 이걸 제도를 해주는 이유는 진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나는 갚고 있는데 누구는 그렇게 탕감을 해주냐 뭐 그런 게 어딨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진짜 못 갚는 상황에 계신 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또 여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게 야 그럼 그 빚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 열심히 이런 분 계셔. 네. 세금이 아니라 그냥 금융기관 손실입니다. 우리가 금융기관 뭐 뉴스 간혹가다 보면 대손충당금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은행이든 금융기관이든 이거 뭐냐면 떼일 돈. 이분한테 빌려준 거 이거 떼일 것 같아. 그러면 손실로 처리해가지고 회계상 못 받는 돈으로 빼놓는 돈이에요. 그렇게 빠지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회사의 손실이 전가되는 거다. 물론 그게 다른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뿌려질 수는 있어요. 우리의 예금 이자가 낮아진다거나 아. 대출 이자가 조금 높아진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 아주 네. 미미하고 음.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 손실이다. 그래서 너무 만족해 보실 필요는 없고 음. 그렇게 해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그 원금만 딱 도달해서 끝나게 되면 끝나고 반대로 이제 소득이 줄었을 때 네. 300에서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직을 하게 돼서 280 받아요. 이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변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생 같은 경우에는 끙끙 앓지 말고 바로 소득이 낮을 때 신청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부양가족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애가 그쵸. 태어났다. 더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다시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그것도 부양가족 재산정 받아가지고 최저생계비도 인상 이렇게 해서 갚을 수는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세계 중에 개인회생이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제일 좋아요, 사실은. 네. 네, 파산은 아무나 안 해줘요. 그쵸. 링 밖으로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아유, 이거는 그냥 뭐 법원이나 법무사를 찾아가도 아이 무슨 파산이에요. 젊으신 분은 일하세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진짜 채무가 말도 안 되게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일반적인 건 개인회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워크아웃을 해야 되나 개인회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잘 맞춰봐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진짜 이 정도 빚으로 이게 개인회생이 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져보면 그 빚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사정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거 당장에 조금 해결해 주면 갚을 수 있느냐 아니면 아니에요. 그냥 100만 원 당신한테 빌려드리는 거 조금 이거 낮춰드리는 걸로는 한두 달 이내 한 1년 이내에 다시 이런 이제 일이 생깁니다. 그냥 여기서 탕감받고 가세요. 이건 제3자가 판단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반드시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거기서 이제 그 전화상의 상담은 조금 제한이 돼요. 그래서 각 지사들이 있거든요. 지역별로 거기 이제 찾아서 방문 상담 해보시면 무료로 친절하게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네.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이제 들어보면은 금융기관에 빚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 채권이나 이거 아니면 뭐 대부업 빌렸거나 이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네. 한데 개인 채권도 다 탕감이 됩니다. 그래요. 네. 빌려주신 거 있어요? 갑자기 아니요, 표정이 아니요. 어두워져요. 아니, 없는데 네. 없는데 뭐 그 차용증 같은 거 썼던 거 다 휴지 조각 된다는 거죠. 예, 그걸 개인회생을 할 때 법원에다가 이 채무가 내가 얼마가 있다라는 걸 각 금융기관한테 떼요. 네. 뭐 예를 들어 A 은행에 가가지고 나 얼마 대출 있어요. 이거는 그 확인을 받아야지 법원에서 그래 2천만 원 있네 이거 탕감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치 빠른 대부업체나 이런 곳들은 그걸 떼달라 그러면 이분 개인회생 들어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막 발빠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발빠르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압류를 걸려고 한다거나. 근데 문제는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게 다 해제가 돼요. 일단 개인회생이 신청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더 이상 빚독촉하지 마. 그 시간부로 이제 독촉 전화가 안 와요. 와. 거기서 이제 해방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적으로 전화 오고 독촉받고 그랬는데 일단 회생 접수가 됐다. 그러면 그 시간부로 이분한테는 전화하지 마세요. 잠깐만 보디가드가 딱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이 나면 진행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이 시간부로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연체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신용 점수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개인회생이 크게 문제 없어요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신용 점수가 예를 들어 한 7, 800 정도면 중간 수준이거든요. 연체가 되는 동안 쭉 떨어져서 진짜 바닥을 찍어요. 그리고 개인회생 들어가면 이제 논외 등급이 되는 거고 그거 면책 결정을 받고 진행이 되면 난 이제 정상적인 금융활동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예전에 그렇게 쭉 바닥 찍었던 신용 점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또 올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개인이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힘든 거고 네. 자 개인 채무액에다가 벗어났는데 법원에다 그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한테 빌린 차용증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네.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업체 빚도 마찬가지인 거고. 와. 그러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한 10만 원 빌린 것까지 다 써서 내면 그렇죠. 다 탕감 받을 수 다 있겠네요. 탕감받고 이제 빌려준 사람은 난 뭐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한테 이제 사회초년생인데 집안에 이제 삼촌뻘 되시는 분이 이분한테 돈 좀 빌려달라 너 좀 일하니까 그래서 그냥 빌려드렸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네가 좀 대출 좀 받아서 나 좀 빌려줘라. 빌려준 거 차용증 이런 거 다 써줄게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안 되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해 버려서 이분은 자기도 써보지도 못한 돈. 조카는 완전 네. 그래서 결국 이분도 개인회생 신청한. 아유.
이런 분들은 억울하죠. 그쵸. 사실 뭐 우리가 뭐 노름해가지고 아니면 혹은 투기해가지고 빚이 많이 생겼어. 그런 건 왜 탕감을 해줘? 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떻게 선의의 이 채무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 구제를 해주기 위한 제도. 만약에 이건 나라에서 구제 안 해주면 이분은 진짜 답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가 그러게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들어보니까 이 개인회생이나 뭐 워크아웃 이런 거 신청하려고 하면은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카드업체나 뭐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네, 어떻게든. 어. 어떻게든 좀 그래서 일부 예전에 안 좋은 대부업체는 그런 거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네. 다른 대부업체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어요. 아. 고객님, 빌릴 이거 수 있다, 좀 더. 돈이 필요하신가 보네요. 여기서 빌려가지고 저희한테는 갚으시고 여기 이자가 좀 낮아요. 혹은 한도가 조금 높게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손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 못 들어봤는데 예전엔 좀 있더라고요.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가족이에요. 네, 만약에 제 동생이 네, 빚을 한 8천 네, 진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자기- 구체적인 숫자인데? 아니 그냥 네. 예를 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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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미안하다 동생아 이래. 근데 걔는 안 그랬는데 만약에 8천 정도 졌어요. 근데 저도 지금 밥벌이를 하고 있고 막내도 밥벌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좀 빌려주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신용대출을 받고 막내도 신용대출을 받고 하면은 도와줄 수 있는데 가족들은 얘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족들이 도와줘서 우리한테라도 갚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아니면 이 기준을 그 마련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애매할 것 같아요. 생활비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안 돼요. 생활비라고 한다면 나중에 벌어서 갚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되든 벌어야지 갚는 건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분의 소득이 어떻게 될지는. 뭐 물론 육아휴직 때문에 잠시 쉬고 있고 복직이 확실하게 예정돼 있는데 잠깐 지금 산후조리원이다 뭐다 애가 좀 아파가지고 돈 많이 썼어. 와 근데 이거 내가 뭐 어쩌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은행 금융기관 이런 데서 돈을 못 빌리네. 그런 거면 가족이 도와줘도 충분히 갚을 수 있죠. 혹은 뭐 집을 산다거나 이런데 뭐가 절차가 막혀가지고 잠깐 대출이 안 나와. 한두 달 있으면 나올 대출이야. 그럼 그건 이제 받아서 줄 수 있던데 생활비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거는 가족이 도와준다고 할 때 공멸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는 가족이 못 도와줘요. 그건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이분께는 그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신용회복위원회를 소개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돈 없어도 될 정도의 여유를 가진 다음에 빌려줘야지 안 그러면 진짜 그 어려운 곳에서 다 같이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하도 그러면 또 정말 궁극적으로 가족을 도와주는 이유가 우리가 그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잖아요. 괜히 다 관계까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도와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돈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아무리 가까워도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페널티가 많고 이런 거 아니니까 예. 일단은 어려우시면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